안녕하세요. 수요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하나치과 한종목입니다. 오늘은 구강 스캐너로 기성 어버트먼트 보철학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현재 디지털 치과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쉐입의 슈퍼클래스 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슈퍼클래스 졸업사진입니다. 디지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스캐너를 사용한 지는 한참 되었는데요. 아마 2015년 정도부터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트리오스 5를 새로 도입을 해서 무선 스캐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캐드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캐드캠이란 것은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상을 뜨던 것을 이제 스캔으로 대치를 하고 왁스업을 하던 걸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그리고 캐스팅이나 빌드업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밀링이나 프린팅을 해서 보철물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보다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는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왼쪽처럼 굉장히 많은 단계에 거쳐서 보철물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저거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면 치아 삭제를 하고 바로 스캔하고 디자인해서 밀링해서 원내에서도 제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이제 진행을 해서 만들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공사 없이 이제 혼자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많은 스캐너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저도 이 스캐너 중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던 스캐너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이 스캐너들을 모두 다 사용하지는 않고 최근에는 4개의 스캐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옴니캠은 이제 현재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제일 처음 샀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념품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캐너들을 이제 하나씩 써보면서 이제 장단점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예전에 인상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강 스캐너를 선택할 때 성능이냐 가격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구강 스캐너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렴한 스캐너를 사용을 하더라도 예전 비싼 스캐너들이 사용하는 성능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캐너를 얘기할 때 항상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트루니스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프리시전입니다. 트루니스는 이게 얼마나 진짜에 가까운가, 참값에 가까운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프리시전은 이제 반복 재현성, 항상 찍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었을 때 참값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찍을 때마다 같은 값이 나오는 그런 스캐너가 좋은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예전 2016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강 스캐너로 얼마나 길게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시험 삼아서 제작을 해봤던 케이스입니다. 상악 1번에서 6번까지 이제 6개의 보철물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물론 이 보철물은 이제 스크류 타입이 아니라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세멘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멘 갭을 이용해서 에러를 보상할 수 있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악에서 편측 보철물을 만드는 데는 2016년에서 만들었던 보철물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악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때는 3번 견치에서부터 반대측 5번까지 8개의 브릿지를 이제 구강 스캐너만을 가지고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도 파노라마 상무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페리피칼 스탠다드 필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세멘 타입 보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세멘의 스페이스 때문에 이제 에러를 좀 보상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구강 스캐너로
편측, 그러니까 전체 전악으로 원피스의 보철물을 만드는 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3유닛이나 4유닛 정도의 편측 보철물을 만드는데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강 스캐너를 사용할 때 익숙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최근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 2013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구강 스캐너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이제 그 스캔 테스트를 해서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걸리나 확인해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스캔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트리오스 4를 이용했을 때 보통 한 11케이스, 그리고 프라임 스캔을 사용했을 때 14케이스 정도를 사용했을 때 최대 이제 시간 줄인 것으로 근접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거는 11번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14번을 해야 돼서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하면 이제 구강 스캐너에 많이 익숙해진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구강 스캐너를 사용할 때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죠. 이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제 그 논문을 하나 또 찾아본 게 있습니다. ABC를 보시면 스캔 바디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가장 단순하고 이제 B가 가장 복잡한 거고요. 이제 C가 이제 좀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스캔 바디를 꽂고 그냥 한 번에 스캔을 한 것입니다. 이 위에 보이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위해서 이제 잇몸을 먼저 스캔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캔 바디를 연결한 다음에 다시 스캔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스캔한 것을 중첩을 시켜가지고 기준점이랑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정확한가를 봤을 때, 이 한 번에 찍은 것과 두 번에 나눠서 찍은 것을 보면 한 번에 찍은 게 더 정확하구나, 이걸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 스캔 바디가 단순한 게 좀 더 정확하겠다라는 것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진을 보면 이렇게 스캔을 할 때는 가능하면 스캔 바디는 약간 단순한 형태, 뭐 제조사에서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스캔 바디는 가능한 단순한 형태가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번에 꽂아서 한 번에 스캔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캔 바디가 스캔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알려진, 특히 인레이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제 셀렉 프로그램은 사실 이런 커스텀 어버트먼트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이제 셀렉이나 인랩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나 기공소에서 3쉐입이나 엑소캐드를 이용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 보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철을 만들면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기성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보철물과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보철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MUA 보철물들이 사용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기성과 커스텀의 차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 이런 스캔 바디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긴 것은 이제 기공용 스캔 바디입니다. 이건 이제 구강 내에서 사용하기 힘들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두 번째처럼 전체가 피크 소재로 된 스캔 바디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유는 예전에는 메탈 스캔을 할 수 있는 스캐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스캔이 잘 되기 위해서 저런 피크 소재의 재질의 스캔 바디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거에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커넥션 부위가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이제 변형이 오거나 이제 환자가 이제 그 스캔 바디 윗부분을 깨물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변형이 올 수 있어서, 이제 세 번째 밑부분 연결 부위는 이제 메탈로 된 그런 스캔 바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번에 잘 연결이 돼서 그 결합이 잘 됐으면 좋은데, 저게 이제 제조 공정에서 오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윗부분에서 변형이 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추세가 이제 메탈로 된, 전체가 다 메탈로 된 그런 스캔 바디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탈 처음 가공했을 때는 이렇게 반짝거리는 표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탈 스캔이 잘 되는 스캐너와 또 안 되는 스캐너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메탈 스캐너를 잘 못하는 스캐너에서는 이제 파우더를 뿌리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표면 처리가 된 메탈 스캔 바디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고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면 처리가 된 스캐너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몇 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오토클레이브를 하거나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면 변색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표면에 그 탈락이 이루어져서 이제 스캔 그런 성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스캔 바디는 이제 위에 부분이 회색의 캡을 갖고 있죠. 이거 이제 세렉용 스캔 바디입니다. 세렉은 특이하게 삼각뿔 형상의 스캔 바디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의 스캔 바디를 쓰게 됐고, 현재는 이제 세렉 시스템을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서 요새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제가 한참 동안 자주 사용했던 건데요. 메탈 스캔 바디가 있고 그 위에 필요에 따라서 세렉용 이 흰색의 부분을 꽂으면 이제 세렉용 스캔 바디가 되고요. 가운데 베이지색의 그 캡을 꽂으면 엑소캐드나 3쉐입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캔 바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또 노란색 캡을 꽂으면 저게 이제 임프레션 코핑으로 작용을 해서 바로 인상으로 뜰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캡을 씌우는 방식들은 그 캡을 꽂을 때마다 오차가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탈 스캔 바디를 꽂고 캡을 꽂아서 이제 보철을 만들면 이제 CAD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디자인하고 이제 세팅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제그도 만들어서 최종 보철물이랑 같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그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안 맞으면 저렇게 이제 그 내면을 쳐서 템퍼러리를 끼워서 보내려고 몇 번 제작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안 맞은 적은 한 2번인가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보철물이 한 번에 다 맞아서 나중에는 이제 템퍼러리를 만드는 것을 안 하게 됐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CAD 안에서 홀을 뚫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런 이제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을 손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두면 보통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환봉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기공용으로 오축 가공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플란트를 만드는 그런 환봉을 봤을 때 두 군데로 나뉘는데 한 곳은 임플란트랑 연결이 되는 곳이고 한 곳은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또 고정하는 부분을 붙이고 이렇게 깎기 때문에 연결 부위, 커넥터가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를 깎게 되고 나면 나중에 수작업으로 저기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한 곳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봉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봐서 임플란트 커넥션 부위와 그 다음에 고정을 하는 부위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축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고정하는 부위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공 중에 힘을 받으면 저게 이제 위치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가공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축이 틀어진 상태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형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이제 축이 틀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그동안 잘 써왔던 이유는 보통 구강 스캐너를 쓰기 전에는 이거를 모델에 꽂아서 다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한번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스캔해서 흔히 말하는 더블 스캔을 하게 되면 다시 보철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사용이 되었지만 구강 스캐너가 많아지면서 이 축이 틀어지면 보철물이 안 맞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맞출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원장님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CNC라는 가공 방식을 사용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선반 가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그냥 통용되는 용어로 CNC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이제 굉장히 긴 임플란트를 깎는 긴 환봉을 그 앞면부터 깎는 형식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렇게 한 번에 깎기 때문에 축이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3가지 종류로 이렇게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CNC 방식으로 깎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환봉을 이용한 방식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이제 리버스 지그라고 해서 윗부분을 저렇게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원하는 모양이 디자인한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윗부분 가공을 위해서 밑에 부분을 다시 잡고 요 밑에 부분을 잡고 윗부분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가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하는 형상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제일 왼쪽이 교환면 쪽 부분이 이제 디자인한 대로 나오고 가운데는 환봉에서 잘라놨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으로 다듬어야 되고 제일 오른쪽은 리버스 지그를 이용한 방식인데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션 부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한 번의 축으로 이렇게 깎기 때문에 CNC 부분은 특히 이음매가 없이 아주 매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봉을 이용해서 한 두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단차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 그 약간의 그 경계선에서 떨어져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나 축이 틀어진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넥션 부위가 좀 더 정확하지만 환봉을 쓸 것인지 하지만 이제 축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축이 틀어지지 않는 CNC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 가공을 보철모를 만들 것인지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CNC 방식이 가공을 한 개씩 하기 때문에 이제 품질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확한 업체를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툴들이 끝이 둥근 그 볼 앤드 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처럼 그 빨간색 부위는 가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이 끝나고 나면 특유의 줄무늬가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 끝부분의 그 두께, 가공의 두께 때문에 숄더 부분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마진 부위의 그 직경이 너무 작아버리면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공을 할 때는 이 마진 부위가 그 가공하는 것보다 이제 더 커야죠. 그래서 너무 작은 숄더 라디우스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분은 없을 건데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디자인했다고 생각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 가공품이 윗부분에 보면 이 동그란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밀링 보정 현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 파여서 가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갭도 이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 위에 걸려서 잘 맞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갭을 더 늘린다고 생각하면 이 60마이크론으로 늘려도 비슷한 형상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100마이크론 날려도 이제 이때는 이제 헐겁만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내면을 훑어보면 이렇게 밀링 보정 현상이 나타나서 내면에 골이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 밀링 툴의 그 직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을 하면 훨씬 더 적합이 적으면서도 잘 맞는 40마이크론을 줘서도 잘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멘 캡슐 내면을 보더라도 훨씬 더 깨끗하게 가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부위에 센트럴 포사 있는 부위가 이제 얇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 오목하게 만들면 가공이 가능한데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면 센트럴 포사 부위가 균일한 두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한쪽을 붙잡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오목하게 만든다고 이걸 다 가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CNC 가공에서는 오목하게 얼마든지 해도 그게 가공이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환봉을 가공할 때는 이렇게 말 한 장 모양 이렇게 한쪽만 파인 형식으로 가공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한쪽을 잡고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 그 툴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게 180도 회전을 하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그 그림처럼 그 위에서 봤을 때 툴이 봤을 때 제일 끝에 있는 여기 그림처럼 가공이 되어 있으면 저 툴이 접근이 돼서 내면을 윗면을 가공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그 언더컷 하방이 되기 때문에 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디자인할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안티 로테이션 그루브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안티 로테이션 그루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그 기성 어버트먼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D컷을 이용해서 안티 로테이션 그루브를 주지만 사실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약간 둥근 모양의 사각형을 만들면서
안티 로테이션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그루브를 주면 저게 그루브는 커스텀에서 가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 위에 크라운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크라운의 내면은 저런 형식으로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둥근 툴을 쓰기 때문에 그 내면에 밀링 보정 현상이 일어나서 저 부분이 더 오히려 갭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루브를 주실 때는 좀 더 주의를 해서 가공이 가능한 방식으로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커스텀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커스텀을 사용하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을 해서 보철을 잘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어떤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거래를 하시면 충분한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일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